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받으신 분들은 여기 안 바뀌어져 있을 건데, 요 10번이 O로 돼 있죠. 그게 X입니다. X. 해설은 바로 돼 있으니까 뒤에 받으신 분들은 여기 수정돼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10번 정답이 O로 돼 있죠. 뒤에 해설에 X, 그 X로 바꾸시면 돼요. 요 이제 일일 정리는 11월, 12월에는 해설을 달아서 나가고, 1월 달부터는 해설이 안 나가는 대신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이제. 자, 11월, 12월에는 아직까지 입문 과정이니까 여러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오늘 계약에 기초하고, 그다음 물건의 가장 기초적인 설명 좀 할 건데, 114페이지에 보시면, 자, 114페이지에 가면 법률행위의 종류 해가지고 이제 단독행위하고 계약 이렇게 구분 지어 나오죠. 요거 이제 보고서 계약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계약의 기초, 계약을 설명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줄 꺼놓고 가야 되겠네. 또 넘어갈라. 줄을 끄니까 정말로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요 정도면 되겠죠. 벌써는 안 넘어가야 돼. 자, 계약의 기초인데, 그 계약의 기초 첫 번째 이제 가장 기본이, 앞으로 우리가 1년 내내 계약을 배우는데 계약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단독행위는 그 글자 자체의 느낌상 혼자 하는 겁니까? 둘이 하는 겁니까? 혼자 하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어떤 법률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 그런데 단독행위는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들 중에 이 매매를 했다가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한다거나, 또는 남의 집에 새 들어갔다가 월세 못 내서 쫓겨나는 해지를 당한다든가, 또는 사기당했다고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갑이 해제를 하든 해지를 하든 취소를 하든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있나요? 그럼 해제나 취소를 할 때는 상대방과 합의해서 합니까?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럼 나는 사기당했으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잔금 안 주니까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그리고 이제 월세가 밀리니까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단독행위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이런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부른다. 우리가 배우는 단독행위는 90%가 상대방이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하는, 그럼 이 법인은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재산을 내서 만들어지는 재단법인이든 이 사단법인이든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고, 혹시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이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리법인이라고 하고, 민법상의 법인은 사단이 됐든 재단이 됐든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럼 이 재산의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이 행위는 누군가가 재산을 내놔야 되죠. 그럼 재산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설립하는 행위를 시작해 나가는 이것은 상대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돈을 내놓으면서 받아야 될 재단은 아직 있지 않죠.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과 같은 이런 행위는 우리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취소나 해제와 해지와 같은 것은 상대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까? 없는 단독행위입니까?
그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법 공부를 처음 하면 아니 유언하면 유언 받는 아들들이 아니나 자식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자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연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죽거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재산을 모은 것은 서울에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면서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자전거를 하나 훔쳐서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이만큼 성공했는데 죽을 때 생각하니까 그게 떠올라서 그냥은 못 죽겠고 그 주인 찾아가서 자전거 주인 찾아가서 그 내 재산 절반은 갖다 주라고 유언할 수 있나요? 그런 유언도 가능할까요? 그 자전거 주인은 그때 자전거 잃어버린 쇼크로 그때 죽었어. 50년 전에 벌써. 그래서 유언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없는 겁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다만 받아들이는 아들들이 우연히 존재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유언은 항상 아들들에게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흔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가 바로 유언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하나 굳이 더하자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볼펜을 다 쓰고 나면 버릴 거 아닙니까? 그 소유권을 포기할 때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데 계약은 사람도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도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어서 이 하는 계약은 이 두 사람이 원하는 서로 원하는 목적은 같은 방향일까요? 서로 반대 방향일까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계약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계약은 서로 원하는 목적이 같을까요? 반대일까요? 자, 하나는 소를 주고 돈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는 돈을 주고 소를 받기를 원하죠. 우연히 그 A소 500에 사라, A소 500에 사겠다. 우연히 일치했지만 의사표시가 서로 원하는 목적은 한 사람은 돈이고 한 사람은 소죠. 그럼 서로 원하는 목적은 전혀 반대, 즉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데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사표시는 합치했나요? A소 500에 사라, A소 500에 사겠다. 그럼 손바닥은 마주쳐서 합치했지만 서로 원하는 목적은 정반대 방향을 달릴 때를 우리는 계약이다 이렇게 부른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계약은. 근데 비교를 딱 해보면 자, 사단법인 설립,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 설립을 뭐 예컨대 동창회 하나를 하나 머릿속에 그리면 자, 동창회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학교를 졸업했던 여러 사람들이 설립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막 모여서 서로 뛰다닐 수 있죠. 이 사람들은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이 반대입니까? 같은 목적입니까? 동창회 설립이라는 단 한 개의 목표를 향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죠. 그럼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면 목표 지점에서는 결국 목적이 동일하니까 한 장소에서 만날까요? 마지막 점은 같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출발했던 마지막 여기단 말이에요. 어디서 출발했던 마지막은 여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면 이건 절대로 같이 만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밖으로 튀어나가는 힘을 뭐라고 합니까? 원심력. 안으로 들어가는 힘을 구심력. 이렇게 부른다. 그럼 이 사단법인 설립 행위와 같이 사람도 여러 명 있고 의사표시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서로 평행적, 구심적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우리는 합동행위다 이렇게 부른다. 그럼 합동행위하고 계약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죠. 계약은 서로 목적이 정반대 방향이 있는 것이고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게 차이점입니다. 비교하면은 서로 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우리는 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거의 95% 이상을 배우는 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 한 5%, 합동행위는 우리는 배우지 않는 것이고 진짜 그렇게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요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의사표시가 합치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성립입니까? 불성립입니까?
불성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의사표시 두 개가 합쳐야 되는데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깨진 거죠. 그럼 갑이 을에게 A소 500에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을이 그 A소 300이면 사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이 계약은 된 겁니까? 깨진 겁니까? 자, 이 계약은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깨졌죠. 합의가 깨졌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이 다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화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받기만 받으면 500에 사라고 했는데 300이면 사겠다고? 이 계약은 서로 깨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깨지는 상태를 우리는 의식적 불합의,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안불합의, 불합의의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은 깨진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럼 갑이 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집에서 A소와 B소 소 두 마리를 가지고 있던 갑이 A소를 팔 생각으로 편지를 쓰면서 A소 500에 사라고 편지 쓴 게 아니고 그냥 소 한 마리 500에 사라 이렇게 편지 썼단 말이에요. 물론 A소를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근데 을은 갑의 집에 가서 본 소가 B소거든요. 그래서 을은 그 소 한 마리 500에 사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을은 머릿속에서 B소를 그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계약은 된 겁니까? 깨진 겁니까? 물건이 다르잖아요. A소 한 사람은 팔 생각이고 한 사람은 B소를 살 생각이니까 서로 원하는 물건이 다르죠. 그럼 이 계약은 된 거다 깨진 거다?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이 깨졌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외관상 편지에는 소 500에 사라, 소 500에 사겠다고 돼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계약이 깨진 걸로 알고 있나요? 된 걸로 알고 있나요? 그럼 불합의가 있어서 사실은 계약이 깨졌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둘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아직. 나중에 이제 갑이 소를 몰고 놓으면 그 소가 아닌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알 수 없죠. 그럼 계약은 깨졌지만 깨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무의식적 불합의 또는 숨은 불합의 이렇게 불합의의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계약이 깨지는 방향은 의사표시가 합치하지 않으면 계약은 깨져요. 그런데 깨졌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 사실 모를 수도 있다. 사고는 어디서 터질까요? 사고는 계약이 깨졌다는 것을 둘이서 인식하고 있으면 더 큰 사고는 안 터지죠. 근데 계약이 됐다라고 믿고 있으면 을은 계약이 된 걸로 믿고 지금 외양간을 갖다가 수선한다고 비용을 들이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손해는 무의식적 불합의일 때 발생한다. 계약이 깨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그 114페이지 간단하게 읽으면 위에 단독행위 보이죠? 단독행위란 당사자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이러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즉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가든 안 가든 일정 요건만 갖추어지면 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그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했죠. 자,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보시면 유언, 유정,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재단법인 설립까지 하나 더 설명을 해줬죠. 근데 그 유언하고 유정은 어떤 차이냔 말이에요. 유언도 있고 유정도 있죠. 이제 그 유정은 뭐냐면 유언으로 하는 정려란 말이에요. 유정이라는 것은. 근데 정려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계약인데 유언으로 할 때는 단독행위거든요. 그럼 정려는 남한테 재산을 공짜로 주는 게 정려. 돈 받고 주면 매매. 물건하고 물건을 바꾸면 교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유언하고 유정의 차이는 똑같이
내가 죽거든 이렇게 출발하는 건 같죠. 근데 유정이 될 때는 반드시 재산을 줘야 돼. 정려니까. 그럼 내가 죽거든 이 카메라를 네 준다라든지 이 토지를 네 준다라든지 이 집을 네 준다라고 할 때는 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언은 반드시 재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요, 가족들 불러서 잘 살아라, 유언이죠.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언하면 뭐 항상 돈 받는 거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언은 뭐든 하면 유언입니다. 사이좋게 살아라, 이 유언이에요. 여러분은 뭐 자식들 딱 앉아 있으면 뭐 유언 남기면 뭐 주는가 싶어서 앉아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이 될 때는 반드시 재산이 와야 되고, 유언이 될 때는 그게 재산에 관한 문제든 그냥 당부의 말이든 관계없다는 것이고, 그 차이. 자, 그럼 요새 이렇게 이제 계약의 가장 기초를 보고, 그 밑에 계약을 보니까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적 교환적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그럼 서로 대립적이란 말이 나오죠. 서로 목적이 반대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뒤쪽으로 넘겨서 계약법 기초를 보러 갑니다. 자, 그 195페이지를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계약이 뭔지를 설명했는데, 이런 계약 하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갑이 먼저 A소 500에 사라, 요렇게 먼저 이런 약속을 나하고 할 것을 요구하는 먼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약속을 하기를 먼저 말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청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약속하기를 먼저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승낙은 그 청약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됩니까? 독자적인 대답이 돼야 됩니까? 우리 갑의 편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건 승낙이 아니에요. 갑의 청약을 보고서 그 청약에 대한 대답을 할 때가 승낙이죠. 그럼 결국은 승낙이란 것은 허락을 한 건데, 이 허락이 청약을 보고 올라탄 거죠. 그래서 오를 승자 승낙이란 말이에요. 우리 승진한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승천한다 이런 말, 그 승자가 오를 승자거든요. 그래서 승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계약은 성립한다. 그럼 청약은 특정인에게만 해야 될까요?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청약은 한 사람을 콕 찍어서 그 사람한테 청약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찍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청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불특정 다수에게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 지문은 오죠. 그럼 뭘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하는 걸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나요? 어떤 사례?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한 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올라주는 말이에요. 사례가 안 떠올라주면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홈쇼핑이라고 합니다. 뭐 멀리 볼 거 뭐냐. 누구든지 이 광고를 보고 마음에 들면 전화 달라지 특정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홈쇼핑이나 또는 자동 판매기, 자판기를 보시면 누구든지죠. 그게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혹시 이렇게 물으면, 그럼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갑이 을이라는 사람을 콕 찍어서 청약할 수도 있죠. 그럼 갑이 을한테 물건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병이 그 내가 사면 안 돼, 이렇게 병이 승낙을 하면 이 계약은 된 거다 안 된 거다. 자, 갑이 을이라는 특정인한테 청약을 했죠. 그런데 옆에 있던 병이 승낙을 했죠. 이 계약은 된 겁니까? 깨진 겁니까? 이 계약은 깨진 거예요.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하면 누구라도 승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청약을 했을 때는 그 특정인이 대답해야 되지, 옆에 있는 자가 한 것은 승낙이 아니라 청약인 거예요.
청약인 거지. 왜 고민을 해? 상식인데. 갑이 을에게 청혼을 했죠. 갑이 을에게 청혼했는데 옆에 있는 병이 내가 갈게. 계약된 거다 안 된 거다. 그 이렇게 쉬운 것을. 혼인도 계약이잖아요. 혼인 계약. 간단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가능한 게 청약인데,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 됩니까? 그럼 홈쇼핑을 보더라도 내가 그 물건 사고 싶으면 바로 거기에 전화해야 되죠. 그럼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 돼.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자, A소 500에 사라. 다만 9월 10일까지는 살지 안 살지 확답은 좀 해주라. 니만 믿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이때 을은 거절을 하든 승낙을 하든 확답해 줘야 될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컴퓨터 딱 켜죠. 컴퓨터 딱 켜면 스팸 메일 날라와 있다 안 날라와 있다? 그럼 나 거절해 줘야 될 의무를 지는 겁니까? 그럼 방금 지라면서요. 스팸 메일에서 날라와 있기를 언제까지 답변 안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상식적으로 침묵하고 있으면 그건 승낙이 돼야 된다, 거절이 돼야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갑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이 말은 그때까지 확답을 해줄 의무를 을한테 지우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대답이 없으면 나는 딴 데라도 팔겠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한테서는 구속을 벗어나겠다는 거지 을한테 강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갑은 적어도 9월 10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요구했으면 갑은 9월 10일까지는 딴 데 팔아서는 안 되죠. 왜? 을은 갑의 말을 믿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갑한테 띄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참 띄워왔는데 미안하다 딴 데 팔았다. 그럼 을은 대출이자를 손해보게 되죠. 그럼 이 청약을 내뱉으면 내뱉은 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그걸 우리는 청약은 하고 나면 구속을 받는다. 청약의 구속력. 함부로 철회하지 못한다. 당신이 한 번 말을 내뱉으면 내뱉은 말은 쏘아진 화살과 같아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청약의 구속력은 한 번 도달한 청약은 을의 집에 편지가 가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도 도달하고 나면 이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청약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잘못하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재래시장 가면 그 골라 말 잘하면 공짜, 뼈로 복장하고 누가 리어카에 올라가 있죠. 그 말 잘하면 공짜던가요? 방금 말 잘하면 공짜 했는데.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영업을 하기 위한, 호객을 하기 위한 말이지 전혀 구속받겠다는 말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계약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단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청약한다고 가서 청약한다고 하죠. 청약을 하면 계약된 겁니까? 아니요. 5대1 같으면 한 명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 나는 분양 광고를 보고 가서 청약을 했을 뿐이고 당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럼 거기서 당첨이 됐다면 이제 그건 계약이 성립한 거랍니다. 그럼 처음에 그 아파트 청약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됐나요? 뭘 보고 갔나요? 그러니까 신문에 같이 들어온 찌라시나 TV 광고나 지나가다가 어떤 뭔가를 보고 간 거지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럼 그게 청약의 유인이랍니다. 그럼 그 신문에 같이 들어온 그 찌라시를 보고 여기 한번 가볼까? 그 찌라시가 청약의 유인이고, 그리고 내가 흥미가 생겨서 가서 집어넣는 그게 청약이고, 당첨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자, 청약의 유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그래서 그 찌라시에는 이 아파트 앞에 뭐가 들어서고 그 분수대가 하나 생기고 뭐 이렇게 쫙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내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 표현할 때는 그 아파트 분양 광고에 있어서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기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왜? 책임지지 않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찌라시 바로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위에 있는 상기 조감도는 실제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실제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나요? 그거 보고서 이렇게 탄생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책임을 지는 단계인 청약이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단계인 청약의 유인이 있다면 그럼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실이 청약에 해당하는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요? 왜? 청약에 해당하면 책임져야 된다는 거고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면 책임지지 않죠. 그럼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청약이다, 유인이다. 자, 자동 판매기, 커피 자판기 있죠?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청약에 해당한다, 유인에 해당한다. 자,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시험장에 다가올 때는 외워야 되겠죠. 외워지겠지. 1년 동안 노력해서 외워지는데 지금은 외울 필요 없죠. 지금은 하나하나 이제 연습을 해보는 과정이니까. 자, 자동 판매기 설치를 청약에 딱 집어넣으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그럼 자동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300원 투입하고 동전을 투입하는 게 승낙입니까? 그럼 커피가 나오나요? 그럼 말 되나요? 무리가 없죠? 무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동 판매기 설치를 청약에 집어넣으니까 무리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해볼까요? 자동 판매기 설치를 청약에 유인에 딱 집어넣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동전을 투입하는 게 청약이죠. 돈을 집어넣는 게 청약이죠. 승낙은 반드시 해야 되나요?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도 있나요? 그럼 내가 동전을 딱 투입했더니 자판기에서 카메라가 쫙 나오더만 스캔 쫙 하더만 탈락 하면서 300원이 다시 톡톡톡 떨어지는 거 봤죠? 봤다 못 봤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동 판매기 설치를 청약에 유인해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서 계약 성립할 때까지 가보니까 뭔가 이상하고 자동 판매기 설치를 청약에 집어넣으니까 말이 제대로 되죠. 그럼 자동 판매기 설치는 유인이다, 청약이다. 청약 그렇게 간다.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급해지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동 판매기에 가면 300원짜리 커피 위에 고급 커피에서 4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뭔 차이인가요? 액수 차이. 제가 호기심이 강하면 참지를 못해서 양쪽을 다 뺐어요. 현장에서 빼가지고 현장에서 안 빼면 맛 차이를 모르니까 현장에서 빼서 이거 먹어보고 헹구고 다시 이거 먹어보고 했는데 똑같아. 제 느낌엔 똑같아.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야? 우리 와이프는 옆에서 또 병 도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또 먹어보니까 그렇다. 똑같아. 그 커피 자판기에 가니까 다방 커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이제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눌렀단 말이에요. 이 300원이라고 탁 돼 있으면 잔돈이 얼마 떨어져야 됩니까? 어쨌든 700원이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다방 커피를 눌리니까 700원이 안 떨어지고 400원만 떨어져. 400원만 떨어지고 거기서 음성 인식이 탁 돼서 오빠 나도 한 잔 이렇게. 진짜 믿진 않겠죠. 뭐 사실이라 이런 자판기 어디 있어?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진짜? 이거 하나 만들면 괜찮겠는데? 강남에 하나 설치해봐. 자, 버스 정류장에서 차가 정차하는 것은 청약이다, 유인이다. 자, 버스 정류장에서 차가 정차하는 걸 청약으로 두면
그 번호를 보고 내가 올라타서 카드를 쫙 끊는 게 승낙이죠. 그럼 출발하나요? 그럼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차가 정차하는 걸 청약의 유인에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동 타서 타는 게 청약이죠. 그럼 기사분이 아씨 내려 하나요? 승낙은 거절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버스 정류장에서 차가 정차하는 것은 청약이다 유인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월세방 있습니다 이렇게 전봇대에 이렇게 하나 써붙을 수 있죠. 그럼 월세방 있습니다라고 이 공고가 나는 이것은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자, 이걸 청약의 유인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 공고를 보고 방 보러 오는 사람이 방 있습니까? 그게 청약이죠. 그럼 주인은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나요? 그럼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월세방 공고를 청약에 집어넣으면 그 벽보를 떼가지고 오는 사람이 승낙이 돼버리죠.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청약이다 유인이다. 예, 그렇게 하나하나 원래는. 자, 그럼 이제 이런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별하고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고급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 경매에 참가한다는 소리,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리 들어봤죠? 경매하고 입찰은 어떤 차이점이 나올까요? 우리 입찰에 참가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듣던 소리고 주변에서 경매에 참가해 본다는 소리도 듣던 소리죠. 경매와 입찰은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경매하고 입찰은 상대방의 조건을 이미 제시된 조건을 알고 출발하는 게 경매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동산 감정가 5억부터 갑니다 이렇게 하면 5억 이하를 쓰면 안 돼. 한번 유찰되면 4억 7천입니다. 그럼 4억 7천 이하를 적을 수는 없죠. 처음에 제시된 조건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 다음 가격이 내려가는 경매도 그렇지만 미술품 하나 앞에 해놓고 자 1,000만원, 자 2,000만원, 자 3,000만원 올라가죠. 그럼 내려가는 경매든 올라가는 경매든 처음에 제시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는 상대방의 조건을 내려가는 경매든 올라가는 경매든 알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기관이 하는 경매든 개인이 하는 경매든. 그런데 입찰은 이 서울시가 지하철 15선 공사를 하면서 미리 머릿속에 예산을 이 구간의 예산을 100억을 잡았지만 입찰에 참가하라고 공고를 내고 그리고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가하겠죠. 얼마를 써넣어야 이 공사를 내가 떼낼지 처음에 안다 모른다. 모르고 출발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써넣는 거지. 그럼 처음에 제시된 조건을 알 수가 없죠. 그럼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110억 써놓고 하나는 120억 하나는 130억 써놓으면 이번 공사 못합니다. 예산은 100억 잡아놨으니까 100억 아래로 와야지 100억을 초과하면 안 되죠. 그럼 이번 입찰은 깨졌습니다. 단가가 안 맞았어. 다음에 한번 재입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입찰 공고는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이건 청약의 유인이고 입찰 자체가 청약이고 승낙은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거절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단가가 안 맞아서 계약은 깨졌습니다. 다음에 재입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험에 입찰은 청약에 해당한다 유인행에 해당한다 이렇게 놓으면 그 지문에 OX를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가격이 내려가는 경매에서 제일 처음 자 5억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5억부터 출발해 보겠다는 표시. 그럼 5억에 손을 안 들면 4억 9천 4억 8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자 5억에 사실 뻔 했는데 앞에서 한 사람이 손을 탁 들어버리면 계약된 거다 안 된 거다. 5억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는 않는데 최고점을 불렀는데 누가 손들면 계약된 겁니까? 그럼 이 손든 게 승낙이고 앞에서 처음에 5억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청약인 거죠.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자, 가격이 내려가는 경매에서 경매에 붙인다는 표시는 청약의 유인입니까? 청약입니까?
그럼 시험에 가격이 내려가는 경매에서 경매에 붙인다는 표시는 청약에 해당한다 하면 O고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하면 X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2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중개사에. 자, 가격이 올라가는 경매에서는 자, 1,000만 원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더니 단가가 적어도 7, 8천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1,000만 원부터 출발하면 손 다 들겠죠. 그래서 니나내나 손 든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는 자 2천, 자 3천 쫙 올라가 호가가. 그랬다가 7천만 원 딱 하니까 한 명만 손 들었단 말이에요. 계약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명이 딱 손 들면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7천 나왔는데 자 혹시 8천 계십니까? 물어봤다가 8천 손 들면 7천은 아웃이라. 그 말이죠. 그럼 7천에 손 든 게 승낙이다 아니다? 승낙이 되면 계약이 벌써 됐어야 되잖아요. 그럼 7천에 손 든 건 청약이고 그래서 앞에서는 거절하고 8천을 갈아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럼 처음에 1,000만 원부터 출발한다는 표시는 청약도 아닌 그 전에 단계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7천에 손 든 게 청약이라면 그럼 처음에 출발한다는 표시는 청약도 아니었던 거죠. 청약입니까? 유인입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경매에서 경매에 붙인다는 표시는 유인, 내려가는 경매에서는 청약. 입찰 공고는 청약의 유인, 입찰은 청약. 이렇게 간다. 안 되면 1년 동안 하다가 안 되면 외워야 돼.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는 외워야지 뭐. 그런데 아직은. 그럼 이런 것들이 다음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 중 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 놓고 여기에 자동 판매기 설치도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월세방 있습니다도 하나 있고 가격이 내려가는 경매에서 경매에 붙인다는 표시도 하나 있고 이렇게 딱 섞어 놓고 박스 문제를 탁 주는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 내가 같으면 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끽해야 다음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가능하다. 오죠. 2.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 된다. 오죠. 3. 가격이 내려가는 경매에서 경매에 붙인다는 표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예, 그렇게 시험 문제 찾는 거, 답 찾는 거.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자, 이게 청약과 승낙의 가장 기초. 자, 그럼 기본적으로 계약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됩니까? 자, 195페이지에 최고 밑에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은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 판매기 설치는 청약이라고 했죠. 자동 판매기에 강남구 어느 동 누구 거라고 글자 적혀 있지 않죠. 그럼 청약자의 이름은 명시될 필요가 없다. 청약의 상대방도 불특정 다수라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 위에 527조 조문 보니까 청약의 구속력 해가지고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있죠. 그래서 한 번 도달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 가장 기초.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승낙을 가니까 승낙이란 청약에 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 청약자라야 된다. 그 말은 승낙은 특정인에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게 그 말.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봐야죠.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된다고 했는데, 그럼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청약과 청락만으로도, 또는 어떤 경우에는 청약만으로도, 어떤 경우에는 청약도 없이도 계약이 저절로 하나 되는 경우는 관련 없는가? 그럼 청약과 승낙 없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승리. 그럼 기타 방법이 아닌 전통적인 방식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청약과 승낙 없이도 계약이 된다면 이건 예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 자, 가비엘한테 A소 500에 사라. 청약입니까? 승낙입니까? 자, 을이 갑의 대답을 보고서 A소 500에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건 승낙이죠. 그런데 을은 갑의 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갑이 이런 편지를 자기한테 보낸 건 몰랐고 그냥 A소 500에 팔아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이건 승낙이다, 청약이다. 그럼 갑도 청약을 했고 을도 청약을 했죠. 근데 우연히 내용이 일치했나요? A소 500에 사라, A소 500에 팔아라. 의사표시는 합치했죠. 근데 청약과 승낙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갑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이거 뭐야 이거? 내 편지를 읽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네. A소 500에 팔아라 이렇게 온 편지니까. 사겠다고 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 생각을 하겠죠. 이 청약이잖아. 청약 갖고 계약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갑이 다시 을한테 이번에 좀 바로 하자. 자, A소 500에 사라. 한 번 더 하고. 을이 이번에는 편지 받아서 잘 받았다. A소 500이면 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계약되나요? 청약과 승낙이 있죠. 이 둘이 뭐 하고 있나요? 날 추운데 뭐 하고 있나요? 미친 짓 하고 있잖아 지금. 서로의 의사가 확인됐는데 뭐 하려고 우표드리고 시간 들여서 또 편지를 쓰고 앉아있어. 그럼 서로의 의사가 확인됐다면 굳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형식이 아니라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건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된 겁니까? 청약과 청약으로 된 겁니까? 그럼 청약과 청약으로 계약이 되려면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 서로 마주치고 일치하는, 합치하는 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면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계약이 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청약과 청약이 우연히 그 내용이 일치하려면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이렇게 가줘야 일치하는 점이 나오죠. 여기 뭐라고 부릅니까? 교차로. 여기 교차로라고 부르잖아요. 교차로죠. 그래서 우리 교차 청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 아닌 청약 두 개 가지고 계약되죠. 그럼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청약 두 개가 다 갑의 청약은 을의 집에, 을의 청약은 갑의 집에 도착을 하면 계약된 걸로 볼 수 있죠. 내용이 일치했으니까. 이게 교차 청약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는 계약 승리. 경우에 따라서는 청약 두 개만 가지고도 계약이 될 수 있는, 그게 교차 청약입니다. 자, 이 교차 청약을 요 갑을 살짝 이렇게 바꾸면 학개론에서 지긋지긋하게 해야 되죠. 디맨드 스플라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걸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도 바꿔집니다. 자,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 떨어지는 거 보이죠? 여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 올라가는 거 보이죠? 생물학적 진실이잖아요.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여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세지죠. 힘도 세지고 남자는 힘 줄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가 위에 있어도 나이가 들어서 다 70 넘은 데 가면 다 남자가 구박받잖아요. 어느 동네 가나 뭐. 그럼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둘이 이렇게 만났을 때는 서로를 잘 모르니까 간격이 이만큼 넓은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만나면서 간격이 좁아지고 서로를 알게 되면 헤어지기 싫은 점이 나오죠. 그래서 만나는 이 점이 결혼인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시죠.
다시는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게 결혼입니다. 자, 이건 마주칠 일도 없죠. 근데 간격은 계속 끊임없이 그 간격을 유지하나요? 평생을 달리려면. 그럼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첫사랑인 거죠. 그래서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는, 나이가 들었거나 말았거나 내 머릿속에는, 내가 나이가 70이라도 내 머릿속에는 17살의 꽃다운 아가씨로 남아있는 그 간격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첫사랑. 그래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평생을 만나서는 안 되고. 나이 70이 넘어서 만나면 할머니 얼굴을 보게 되는데 환상이 다 깨지잖아요. 내 머릿속에서는 17살 나이로 남아 있었지. 그래서 옛날에 비천덕의 수필, 인연 있죠? 비천덕의 수필을 보면 아스코와의 만남, 세 번째 만남은 아니 만났으면 좋았겠다 하잖아. 그래서 안 만나서 아름다운 게 또 있고, 음식도 그래요. 배부를 때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 거쳐야지 그 음식이 맛있는 거라고. 배 부를 때까지 먹고 나면 나올 때 기분 나빠 사실. 그래서 항상 딱 그만둘 줄 알아야 돼요. 내려와야 돼. 그만두고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알아야지. 자, 이걸 우리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올 때 모습이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짓을 했든. 자, 그래서 청약 2개만 갖고도 계약되는. 두 번째는 이제 의사실현. 갑이 이 회사가 을이라는 단골 고객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새로운 신제품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 신제품을 하나 사라고 청약을 하면서 신제품 물건까지 같이 송부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이 뭔지 고객이 뜯어보니까 밥통이다. 그럼 밥통을 삽니까? 주부 같으면 밥통 하나 새거 오면 주로 사나요, 안 사나요? 왜 안 삽니까? 집에 많아. 있는 정도가요. 하나는 싼 맛에 샀다가 냄새나서 몇 번 쓰도 못하고 하나 창고에 처박은 것도 있고, 그 옆에 또 보니까 1인용이라고 하나 샀다가 처박은 것도 있어. 또 살 이유가 없죠. 그 창고 옆에, 그 밥통 옆에 뭐 있나요? 예? 그 창고에 그 밥통 말고도 뭐 있나요? 토스트기, 그 다음에 슬라이스. 뱃살 빼준다고 샀다가 뱃살 땡기기만 하고 뱃살은 안 빼주는. 재수 없으면 런닝도 있죠. 미층에서 울린다 해서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전원주택 가면 하야지 하고 쳐박아놓은. 그래서 밥통을 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아침에 설거지 해놓고 TV를 딱 보는데 TV에서 김혜애가 탁 나와. 결혼하고 나서 이제 활동 안 한다더만 7년 만에 나온 거죠. 네, 남편이 망했거든. 그 아래 한글 사정, 한국의 빌 게이츠라든 이찬진 사장이 쫄딱 망해서 빚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 활동을 다시 했는데, 그 다시 하면서 첫 번째 한 게 TV도 드라마도 영화도 아닌 CF였단 말이에요. 그게 쿠쿠입니다. 쿠쿠 1탄이 김해가 왔거든요. 바바리 곤두서요. 자, 그래서 이 주부가 이거네 보내온 거 함 지어 먹자, 바바리 선다는데. 그래서 딱 밥함 지어 먹고 바바리 서면 사고 바바리 누우면 반품. 쌀 씻어서 플러그 딱 꼽으면 산 것 안 산 것. 네?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 그런데 승낙한다고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승낙으로 믿어지는 행동을 한 겁니까? 아니, 사지도 않을 거면 왜 써?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청약과 승낙으로 믿어지는 행동이 있으면 계약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나요? 그럼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현했죠. 그게 의사실현. 서점에서 책을 보내왔는데 책을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책에 이름 적으면 산 걸로 봐야 됩니까? 예, 그거. 그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밥통 쓴 때 계약된 겁니까? 밥통 쓴 사실을 회사가 안 뗍니까? 밥통 쓴 때. 그럼 서점에서 책 보내오면 이름 적은 때 계약된 거지, 서점 주인이 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된 거지, 의사실현의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럼 우리 그 196페이지를 보면 최고 밑에 3번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의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청약을 받은 자의 일정한 사실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이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을 보니까 법조문에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의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방금 했던 교차 청약과 의사실현. 즉 청약과 승낙이라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였단 말이에요. 자, 계약법에서는 요 두 개입니다. 예외가. 그런데 앞으로 민법 공부하다 보면 몇 개를 더 배울 겁니다. 이제 이 문서에는 없지만 갑이 을한테 계약기간 2년으로 주택을 세를 줬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나가라는 소리도 없고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소리도 없으면 계속 그 집에서 살기도 하나요? 그럼 우리 이거 갱신된 겁니까? 근데 갱신인데 말하고 됐다 말 안 하고 됐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그럼 그래서 계약기간 2년하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 10년째 사는 사람도 있죠. 말도 없이 그냥. 그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서로 나가겠다 소리 없으면 한 번 더 임대차 계약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말도 없이 된 거죠. 그럼 계약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 여기는 또 하나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데 청약도 없고 승낙도 없고 둘 다 말 안 하고 있으면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것도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는 또 하나의 계약 성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외. 자, 네 번째. 자, 갑의 땅을 을이 빌려서 토지 임대차로서 빌려 쓰다가 건물 지어서 갈빗집 하다가 계약기간 15년이 끝나서 이제 주인한테 찾아가서 땅 한 번 더 빌려달라고 거절을 했다가 거절을 당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철거하고 나가야 됩니까? 이 건물이 쓸만하면 건물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이 건물 사가라고 요구하는 이걸 매수 청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에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갑은 사줘야 된다, 거절할 수도 있다. 100% 사줘야 된다. 그럼 이렇게 남의 땅 빌려서 그 위에 건물 지어 있다가 땅을 한 번 더 빌려주는 걸 거절당하면 이 건물 사가라고 요구하면 갑은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100% 사줘야 돼. 을이 뭘 잘못해서 쫓겨나는 경우라면 안 사줘도 돼. 정상적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라면 갑은 무조건 사줘야 되지만 가격은 그때 건물 지을 때 들어갔던 돈이 아니라 15년 동안 썼으니까 감가상각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사줘야 된다. 그럼 갑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하나가 새로 성립한 거다 안 한 거다? 했죠.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않고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계약된다고 해놓고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않고 사가라고 말만 하니까 계약이 된 거죠. 이것도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는 또 하나의 계약 성립.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배우는 것이고 계약법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은 요 두 개인 거고 이제 이렇게 계약의 가장 기초. 계약이 뭐지? 단독행위하고 구별하고. 그 다음에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청약 비슷하게 보이는데 구속받지 않는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있었죠. 어떤 게 유인인지 어떤 게 청약인지 구별 좀 하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 없이도 계약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들을 구경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계약의 기초. 이제 두 번째로 계약의 종류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
계약의 종류 가장 먼저 기초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 갈 겁니다. 자, 우리 민법에는 계약이 총 14개가 있단 말이에요. 민법 조문에는 14개가 있는 것은 눈에 보이죠? 조문만 찾으면. 그래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정려,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도급, 고용, 종신정기금, 화해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법에 있는 가장 전형적인 계약인 전형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 계약은 14가지 종류만 있을까요? 1961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계약은 14개만 법에 실어놨지만 지금 컴퓨터 사이버 계약이 있다 없다. 근데 60년대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럼 법에는 사이버 계약이 실려 있을 리가 없죠. 자, 지입 계약을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를 가지고 남의 회사에 들어가는 지입 계약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자, 법에는 14개만 실려 있는데 법에서 실려 있지 않는 계약을 두 사람이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럼 부정하는 거야? 법에 없는 계약을 했는데 인정한다, 부정한다? 예? 인정합니다. 왜 인정합니까? 계약은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남기고 있죠. 그럼 채권행위죠. 채권은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나요? 특정인한테만 영향을 미치나요? 그럼 저끼리 법에 없는 계약을 만들어도 저끼리 영향을 미치지 어차피 내한테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 그걸 말려서 뭐해? 물건은 한번 만들어지면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럼 저끼리 지하실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내한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건은 함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그런데 채권은 특정인한테 저끼리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도 이 사회에서는 수백 개, 수천 개도 인정될 수 있죠. 다만 이름이 있다 없다. 법에는 14가지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계약을 만들어냈으니까 법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비전형 계약 또는 무명 계약. 이름이 없으니까. 그럼 저 14가지는 유명 계약. 이름이 있으니까. 매매 계약이라는 이름이 있고 임대차 계약이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돈하고 물건하고 바꾸면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합니까? 돈하고 물건하고 바꾸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그게 매매. 매매는 반드시 돈이 와야 됩니다. 물건 준 대가로. 물건 준 대가로 물건이 오면 그건 교환이에요. 공짜로 주면 점유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 갑이 10억짜리 임야를 주기로 하고 을이 3억은 건물을 주기로 했는데 3억짜리 부족한 7억은 현금으로 채워줄 수 있죠. 그럼 이건 물건하고 돈이 가야 매매인데 물건도 섞여 있죠. 물건하고 물건이 가야 교환인데 돈도 섞여 있죠. 그럼 이걸 매매라고 봐야 돼? 교환이라고 봐야 돼? 이런 문제가 걸릴 수 있죠. 그럼 이건 건물만 보면 교환입니까? 현금만 보면 매매입니까? 그럼 매매와 교환이 섞여 있나요? 아, 몰라. 그래서 혼합계약. 섞여 있다는데 이렇게. 그럼 이건 민법에 있다 없다? 없죠. 섞여 있는 계약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민법에 있지 않는 비전형 계약. 그럼 나중에 법조문 찾아갈 때는 분쟁 발생하면 요거는 교환계약 조문 찾아가서 해석하고 이 부분에서 분쟁 발생하면 이건 매매계약 찾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치거든. 그래서 적어도 민법은 대한민국 민법은 법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있는 것은 14개인데 14개가 아닌 수백 가지도 인정될 수 있다. 왜? 어차피 특정인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계약이니까. 다만 그 이름을 법에 적혀 있지 않는 계약이니까 비전형 계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194페이지에
최고 밑에 가니까 계약의 종류,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이렇게 있죠. 그래서 14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 이름 있는 계약이라고 부르고, 민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무수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시험 안 놉니다. 이거 그냥 기초예요. 11월 12일이니까 그냥 읽어놔 줬지. 1, 2월 달부터 이런 거 하도 안 해. 전형 비전형 몰라도 돼. 다만 그 옆에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이렇게 돼 있는 195페이지 있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서 쉬었다가 이제 이거 보러 가잖아요. 요게 시험 한 문제거든요. 쉬었다가 요 쌍무, 편무 보러 가거든요.